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해설. 진짜 흥미진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역사를 그냥 다 지난 과거의 기록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가장 완벽한 거울이고, 특히 지금 같은 엄청난 기술 격변기에는 말 그대로 생존 가이드북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200년 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요즘 우리 사회를 완전히 휩쓸고 있는 가장 큰 불안감이 뭘까요? 맞아요. 아니, 이거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까지 싹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진짜 그렇게 돼서 사회가 엉망이 되면 그 혼란과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거지? 이런 생각 아마 여러분도 뉴스 보시거나 직장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생성형 AI가 툭 튀어나오고 로봇이 막 스스로 학습하는 시대가 되니까 솔직히 우리 모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죠. 19세기에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방직기계 앞에 섰던 숙련된 직물 장인, 그리고 21세기 지금 모니터 앞에서 코딩을 하거나 기획안을 쓰는 화이트 칼라 직장인, 어떠세요? 겉모습이나 시대적 배경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갈등은 놀랍게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갈고 닦은 이 기술과 내 커리어가 어느 날 갑자기 기계의 버튼 하나, 명령어 한 줄에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그 절망감. 두 시대 모두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첫 번째, AI 시대의 데자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증기기관이 바꾼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 이 낯설고 두려운 느낌? 사실 이거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감정이 아닙니다. 시간을 훅 거슬러서 현대 세계를 사실상 시작하게 만든 제1차 산업혁명 때로 가볼게요.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동력이 있었거든요. 물레방아 돌리거나 소, 말, 아니면 사람 힘에만 의존하던 시절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새롭고 강력한 힘이 똑하니 등장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아예 최초로 발명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증기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뉴커먼의 기계는 실린더 하나에서 증기를 데웠다가 식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낭비돼도 너무 낭비되는 거예요. 효율이 진짜 바닥이었죠. 그런데 1765년에 와트가 엄청난 혁신을 딱 이뤄냅니다. 열이 새나가는 걸 막으려고 응축기라는 부품을 아예 실린더 밖으로 빼버린 독립 응축기를 설계한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이 75%라는 숫자인데요. 와트가 고안한 이 독립응축기라는 작은 혁신 하나 때문에 기존 증기기관이 먹어치우던 연료 소비량이 무려 75%나 확 줄어들었습니다. 와, 대박이죠? 근데 이건 단순히 효율이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연료비가 뚝 떨어지고 기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그전에는 탄광에서 물 퍼내는 데나 쓰이던 증기기관이 거대한 옷감 공장, 철도, 제철소 이런 곳으로 끝도 없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진짜 대량 생산 체계가 바로 이때 확립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부품 하나가 경제의 근본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공장들은 이제 동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졌고 생산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뼈아픈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탱해온 사람의 노동력 중심 사회가 순식간에 기계 중심 사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인간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기술보다 지치지 않는 기계의 힘이 훨씬 더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산업혁명 덕분에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했고 엄청난 부가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그 부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생산성이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자본가들은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았지만 정작 그 공장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던 노동자들의 임금은 싹둑싹둑 깎여 나갔어요. 작업 환경은 또 얼마나 끔찍했게요. 기계가 생산의 중심, 진짜 갑이 되면서 사람들은 언제든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톱니바퀴 같은 부속품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자, 세 번째, 러다이트. 이들이 들고 일어난 진짜 이유입니다. 과연 단순한 기계 파괴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을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의 폭력 아래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러다이트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단어를 보통 또 새로운 기술 무조건 반대하네 하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기술 혐오자들을 조롱할 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잘못된 편견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분들 절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수년 동안 도제 생활을 거치면서 실력을 갈고 닦은 당시 최고의 숙련된 장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계라는 물건 자체가 미워서 부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월급을 후려치고 사람을 쥐어짜고 내 가족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그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의 방식에 맞서서 정말 살기 위해 아주 합리적인 생존 투쟁을 벌였던 겁니다. 1811년 당시 영국 노팅엄이라는 곳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나폴레옹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제는 바닥을 쳤고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은 문자 그대로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나 공장주들은 비용 좀 줄이겠다고 그 숙련된 장인들을 다 해고해버리고 그 자리에 기계만 대충 돌릴 줄 아는 값싼 초보 노동자들을 채워 넣었어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당시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뭉쳤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발하게도 네드 러드 장군이라는 가상의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셔우드 숲에 숨어 살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복수해주는 로빈 후드처럼 말이죠.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이 전설적인 인물의 이름으로 공장주들에게 무시무시한 협박 편지가 날아갔고 이게 오히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용기와 끈끈한 연대감을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폭동이 아닌 생존 투쟁.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 러다이트들의 행동을 단순히 욱해서 저지른 폭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으로 다시 봐야 해요. 유명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이 운동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동을 통한 집단 교섭이다. 와,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거나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이잖아요. 이 장인들이 그 거대한 자본가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말 그대로 커다란 망치를 들고 들어가서 기계를 내리치는 것뿐이었어요. 내 생계를 짓밟는 그 기계를 박살내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박한 대화 시도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 투쟁은 너무나도 빠르고 비극적인 클라이맥스로 치닫게 됩니다. 1811년에 노팅엄에서 밤마다 기계가 부서지기 시작하더니 이듬해에는 요크셔 같은 다른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어요. 급기야 1812년 허더스필드에서는 총격전까지 벌어졌고 평소에 노동자들을 조롱하면서 저놈들 피로 내 말 안장끈을 적시겠다고 막말을 하던 윌리엄 호스폴이라는 공장주가 암살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꾹꾹 눌러담았던 갈등이 결국 끔찍한 유혈 사태로 폭발하고 만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입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이 폭동을 진압하겠다고 무려 1만 4천 명의 정규군을 군대체로 투입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 당시 영국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나폴레옹이랑 사활을 걸고 전쟁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 최전선에 보낸 군인들보다 자기 나라의 굶주린 국민들을 때려잡겠다고 파견한 병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국 기계를 부수며 사형에 처한다는 무시무시한 법이 통과됐고 1813년 무렵에 주동대들은 교수형을 당하거나 호주로 영구 추방되면서 이들의 투쟁은 너무나 잔혹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마지막 5번째, 200년 전이 던지는 질문, 바로 AI 시대의 책임과 합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200년 전 비극의 잿더미에서 다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이 두 시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19세기의 증기기관은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대신하면서 공장을 자동화시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고민은 우리가 과연 이 거대한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인지적인 노동, 나아가 윤리적인 판단까지도 대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의사결정 자체가 자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과연 이 중요한 판단을 AI가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가 그냥 놔둬도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메카시의 철학을 좀 빌려오자면요. 본질적인 문제는 이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AI가 아무리 통계학적으로 완벽한 정확도를 뽐낸다고 해도 그게 곧 그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날 것 같은 찰나의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의료 AI가 비용 대비 효과를 어떻게 계산할지, AI한테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복잡한 도덕적인 공감 능력이 아예 없잖아요. 만약 기술이 인간의 판단을 쓱 밀어내버렸을 때 문제라 생기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걸까요? 기술을 만든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그걸 도입한 기업일까요? 이제 우리는 와, 기술 대단하다 하면서 맹목적으로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이 책임의 구조와 사회적인 합의를 정말 새롭게 디자인해야만 합니다. 200년 전 너다이트들이 피 흘리며 외쳤던 건 단순히 기계를 없애버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제발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절절한 절규였죠. 오늘날 생성형 AI가 기가 막힌 시를 쓰고 멋진 음악까지 만들어내면서 점점 더 인간에 닮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아주 심오한 거울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점점 더 인간에 닮아갈수록 우리는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지켜내야 할까요? 윤리, 공감, 그리고 책임. 인공지능 시대의 그 어떤 기술로도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가 무엇일지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